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네이산협회와 그 설립자인 네이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개발경제학에 근거한 최초의 한국경제 백서이자 경제개발계획이었던 네이산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산협회는 웅크라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1952년 12월 예비보고를 그리고 그로부터 14개월 후인 1954년 2월 최종보고를 제출했습니다. 예비보고도 220쪽으로 만만치 않은 양이었는데 최종보고는 490쪽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두 보고의 목차를 보겠습니다. 예비보고는 제1장에서 한국 경제의 자립 필요성을 제시한 후 제2장에서 재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제3, 4장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원조의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제5장에서는 재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년의 투자와 원조 계획을 계산했습니다. 제6장부터는 주요 산업과 부문별로 현황,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최종 보고는 크게 보면 재건 목표 설정, 종합계획, 즉 매년의 투자와 원조 계획, 산업별 재건 계획이라는 구성 요소는 예비 보고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달라진 점은 파트 구분이 생겨 체계가 분명해졌고 특히 제3부 정책과 조직 부분이 보강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역과 인적 자원에 관한 장도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내용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재건 목표 설정입니다. 두 보고 모두 국민 총생산, 즉 GNP라는 개념을 도입해 거시경제적인 재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 수단과 산업별 재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보고에서 최종보고로 진화하면서 무엇보다도 재건 목표가 정교화됐고 그에 따라 계획 수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건 목표 설정은 네이산 보고서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므로 예비보고의 목표 설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최종보고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비보고는 1959년도까지 전쟁 전인 1949년도 수준의 1인당 가용자원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용자원이란 GNP의 해외 원조를 더한 것을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시경제학의 일반적인 균형식은 Y, 즉 생산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의 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수출을 좌변으로 옮기면 보시는 것처럼 식이 바뀌는데 우변은 국내 수요에 해당합니다. 이때 좌변, 즉 생산 더하기 순수입을 가용자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보고서에서는 가용자원을 GNP, 즉 생산의 해외 원조를 더한 것으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균형식과 비교하면 순수입을 곧 해외 원조라고 본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이동에 의한 경상수지 불균형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상업차관으로 기계를 수입하게 되면 해외 원조가 없더라도 그만큼 순수입은 플러스가 되는데 그러한 것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쟁으로 폐허가 된 당시 한국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고려했을 때 무리한 가정은 아닙니다. 예비보고의 추계에서 1949년도의 1인당 가용자원은 $70였고 따라서 목표 연도인 1959년도에도 1인당 가용자원은 $70가 되어야 했습니다. 목표 연도에는 자립, 즉 외국 원조 없이 대외수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외국 원조 또한 0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조건과 예상되는 인구수로부터 계산한 목표 연도의 국내 총생산 수준은 $17였습니다. 생산 측면으로 눈을 돌리면 1959년도에 $17라는 GNP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일정한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는 저축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소비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으면서 즉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목표 연도의 목표 국민 총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해외 원조입니다. 예비보고의 계산에 따르면 자립을 이루기 전까지 막대한 외국 원조가 불가결했는데 1952년도부터 1958년도까지의 필요액은 $17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지금까지 예비보고의 목표 설정에 대해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예비보고를 수정한 최종보고의 목표 설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보고 역시 거시경제적인 재건 목표를 설정했는데
달라진 점은 1인당 가용자원이 아니라 1인당 개인 소비가 기준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개인 소비는 이 균형식의 C, 즉 민간 소비에 해당합니다. 개인 소비가 재건의 기준이 됐다는 의미는 목표 연도의 전쟁 전인 1949년도 수준의 소비를 개인들이 평균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1949년도에 소비 품목 중 일부가 부족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목표 연도인 1958년도의 1인당 소비액을 1949년도에 70.8달러보다 약간 높은 73.44달러로 설정했습니다. 목표 연도가 예비 보고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은 1953년도에 시작해 1958년도에 종결되는 5개년 계획을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종 보고에서는 소비를 재건 목표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목표 연도인 1958년도의 목표 국내 총생산 규모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출 부문, 즉 투자와 정부 지출의 목표 수준도 설정해야 했습니다. 투자는 목표 연도의 일회성 자립이 아니라 진정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책정되었고, 정부 지출은 한국군을 평시 수준인 20만 명으로 줄였을 때를 가정해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비, 투자, 지출의 합계인 국내 수요는 목표 연도인 1958년도에 25억 달러였습니다. 이 국내 수요가 가용자원, 즉 생산 더하기 해외 원조와 같아야 하는데 목표 연도에는 해외 원조가 0이 되는 것을 상정했으므로 1958년도에는 국민 총생산이 25억 달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5개년 동안의 매년 투자액, 그리고 국내 수요와 국민 총생산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매년의 해외 원조액이 그로부터 계산되었습니다. 요구되는 해외 원조액은 5개년 합계 약 12억 4천만 달러로 예비보고 때보다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웅크라 설립 당시 상정했던 2억 5천만 달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이처럼 예비보고이든 최종보고이든 네일선협회는 거시경제학 또는 개발경제학의 분석틀을 활용해 재건 목표와 과정을 수치화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입 모두에서 목표 연도에 달성해야 할 수치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매년도의 수치가 계산됐고 그것들이 모순 없이 상호 연관돼 있었습니다. 네이산이 미국 상무부에 처음 들어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네이산협회가 한국 재건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던 때 한국에는 공식 국민소득 추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산재한 자료로부터 국민소득을 추계한 경험이 있는 네이산 팀은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직접 한국의 국민소득을 추계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있었기에 네이산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만들었던 산업별 증산 계획이나 물동 계획과는 차원이 다른 종합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최종 보고의 제3부는 정책과 조직에 관한 것인데 이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보고에 비해 내용이 크게 확충됐습니다. 그만큼 네이산 팀이 시간을 두고 관찰한 결과 당시 한국 정부나 관련 당국 간의 재건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감대나 조직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도 됩니다. 제6장 종합적 재건 정책은 정책 통합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이산 팀은 재건 사업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여러 활동과 정책이 기본적 재건 계획과 종합되어야 함을 잘 인식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조를 받는 한국과 주는 유엔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으며 보고서가 재건 계획에 대한 합의 달성 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제7장부터 제12장은 재건 사업 중 한국 정부가 당면하게 될 주요 정책 문제들을 취급했습니다. 재정, 통화, 신용정책, 조세정책, 물가와 생산의 통제 관리, 노동시장, 무역정책, 효과적 조정을 위한 조직 등입니다. 최종 보고의 제4부는 산업별 재건 계획입니다. 각 장은 농업, 임업, 수산업, 광업, 전력, 교통통신, 제조업, 공공투자 등 산업별로 매년의 생산, 소비, 투자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이 왜 필요한지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한국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산업의 한국 정전 직후 모습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해당 장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산 팀은 산업별 현황과 계획을 작성할 때 한국 정부 5개년 계획과 유엔기관의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이 중 한국 정부 5개년 계획은 현재 원본이 확인되지 않는데 기획처가 1953년 4월에 개정했고 각 부처가 건의한 개별사업 계획의 단순한 집계에 지나지 않으며 종합적 계획은 되지 못한다는 최종 보고의 서술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전쟁 전에 작성된 산업부흥 5개년 계획을 전쟁 파괴를 고려해 수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종 보고는 한국 정부 계획을 참고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한국 정부 5개년 계획과 네이산 최종 보고의 투자 계획을 비교한 것입니다. 총액은 비슷했지만 분야별로 봤을 때 차이가 꽤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이산 팀은 사회 공공투자는 한국 정부 계획보다 줄이고 그 대신에 광업, 제조업 투자는 늘렸습니다. 본문에는 따로 장이 설정되어 있지만 최종 보고의 앞부분에 실린 계획의 끝부분에는 기회와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네이산 팀의 의견이 실려 있습니다. 네이산 팀은 한국이 자립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이 기회를 실천에 옮기는 책임은 압도적으로 한국 정부에 속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면서도 최고의 이상을 지향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한국인이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끝맺긴 했지만 위축되어가는 웅크라의 위상과 네이산 팀을 따돌리는 이승만에 대한 서운함이 이 부분의 서술에 스며들어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산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이산 보고서가 당시 그리고 그 후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